네, 2강에 오신 여러분, 1강에서 글에 큰 뼈대를 세우셨다면 2강에서는 본격적으로 지문의 현미경을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텍스트를 머리로만 뭉뚱그려서 읽지 않고 출제진의 함정을 모두 피해갈 수 있는 실전적인 스킬들을 모두 전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포인트 12, 기출 빈출 구도입니다. 제가 괄호 안에 리트 출제위원이 사랑하는 이항대립 차원이라고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여러분들, 리트 지문은 혼돈 속에서 질서를 찾는 시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제진이 지문을 설계할 때 사용되는 대표적인 이항대립 구도들을 머릿속에 항상 저장을 해두어야 됩니다. 텍스트가 이 이항대립 차원에 걸리게 되면 정보가 폴더에 정리되듯이 착착 정리가 될 거고요. 이렇게 여러 차원으로 지문을 독해해야 출제자의 진짜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다차원 독해가 가능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리트 출제위원이 자주 사용하는 빈출 구도가 뭔데? 네, 제가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출제진이 지문을 설계할 때 사용되는 대표적인 이항대립 구도, 형식, 실질, 수단, 목적, 포함, 배제, 미시, 거시, 문제 해결, 주체, 객체, 보편, 특수, 내면, 외면, 개인, 집단, 일반, 구체, 소극, 적극, 능동, 수동, 주관, 객관, 집중, 확산, 다양, 통일, 이성, 감성, 공익, 사익, 유동적, 고정적, 상향, 하향, 단선적, 복합적, 축소, 확대, 생성, 소멸, 물질, 정신, 연역, 귀납, 부분, 전체, 결합, 분리, 전통, 현대, 협의, 광의, 직접, 간접, 원칙, 예외, 이론, 실제, 연속, 불연속 등 엄청 많습니다. 일단 기출 빈출 구도를 가지고 온 거고요. 또 중심, 주변, 협의, 광의, 즉 지문의 텍스트가 이 구도의 하나에 걸리면, 예를 들어서 중심이 걸린다 하면 여러분들의 머릿속은 어떻게까지 생각을 하셔야 되느냐? 이게 중심이면 그럼 주변은 뭔데? 또는 지문에서 무엇을 함으로써, 무엇을 이용하여 라는 수단 차원이 나오면 이항대립 차원으로서 그러면 이 수단을 사용하는 목적이 뭔데? 이렇게 반대 차원, 여러 차원으로 지문을 독해야 출제자의 진짜 의도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꼭 기억해주세요. 포인트 13, 병렬 인물 처리입니다. 다수 학자 및 인물이 제시되면 즉시 스퀘어 마킹할 것. 하나의 지문에 여러 학자나 인물의 견해가 병렬적으로 나온 경우, 또는 여러 학자나 인물들의 견해가 논쟁적으로 주장될 경우 선택지에서는 반드시 이들의 주장을 서로 엇갈리게 바꿔서 제대로 짝지어졌는지를 묻는 오답 함정을 만들게 됩니다. 따라서 인물이나 학자 이름이 나오면 즉시 네모 박스로 명확히 구분해서 시각적으로 정보의 주체를 분리해 두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네모 박스를 함으로써 이 학자의 위치도 어디 있었는지, 이 학자가 지문의 어느 부분에서 어떤 주장을 했었는지도 훨씬 기억에 잘 남게 되고요. 그리고 만에 하나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지문으로 다시 올라가야 할 경우에도 1:1 매칭할 때 훨씬 더 수월하게 문제를 푸실 수 있게 됩니다. 포인트 14, 인과 비례 시각화. 화살표의 적극적 활용. 텍스트 속에 인과관계 또는 대소관계, 필요 충분 조건, 비례 반비례 관계가 지문에 등장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에는 머리로만 뭉뚱그려서 이해하고 넘어가지 마세요. 지문을 읽는 즉시 여백에 화살표 연산자, 인과관계가 이렇게 된다, 또 대소관계, 필요 충분 조건도 어떻게 되는지, 비례 반비례 관계를 지문 위에 그대로 사용해서 시각적 기호로 고정을 해야 합니다. 이거는 단순히 줄을 긋는 수준을 넘어서 출제자의 덫을 피해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쥐는 작업인데요. 출제위원이 매력적인 오답 선지를 만드는 가장 전형적이고 즐겨 쓰는 공식은 이 화살표의 방향을 반대로 뒤집는 겁니다. 원인과 결과를 슬쩍 바꿔서 인과를 왜곡하거나 변수가 증가할 때 다른 변수가 감소하는 비례 반비례 관계를 반대로 둔갑시키는 오답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인간의 뇌는 텍스트를 읽을 때 문맥의 흐름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선지에서 단어 몇 개만 교묘하게 뒤집어 놓으면 문장의 분위기만 보고 맞는 말 같은데? 라고 무의식적으로 동그라미를 치게 됩니다. 따라서 지문 위에 적어둔 직관적인 화살표 연산자는 이런 출제자의 덫에 속지 않는 훌륭한 오답 필터가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경제 지문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통화량이 증가하면 화폐 가치는 하락하고 이는 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문 위에 시각화를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통화량이 증가하면 화폐 가치는 하락하고 이는 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죠. 아니 선생님, 그러면 출제위원이 낚시를 어떻게 내는데요? 물가가 상승하면 통화량이 증가하는 원인이 된다. 케이스 첫 번째 볼까요? 물가가 상승하면 통화량이 증가하는 원인이 된다. 즉 물가가 상승하면 그 이후에 통화량이 증가하는 인과라는 거죠. 위에 지문 볼까요? 통화량이 증가하면 화폐 가치는 하락하고 이는 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즉 출제위원의 낚시 선지가 물가 상승은 통화량 증가를 가져온다라고 해서 지금 인과를 왜곡시켰죠. 또 어떤 케이스로 내느냐? 화폐 가치가 하락할 때 통화량은 감소한다. 이거는 뭐죠? 화폐 가치가 하락할 때 통화량은 감소한다? 이거는 인과 왜곡뿐만이 아니라 방향까지 왜곡을 했네요. 즉 기억하셔야 할 포인트는 뭐다? 인과관계나 비례 정비례 관계가 나오면 반드시 화살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출제자의 낚시에 넘어가지 말자. 포인트 15, 프로세스 민감도. 순서, 단계, 과정 지표에 대한 자동 반사적 마킹. 지문을 읽다가 순서, 단계,
과정 지표어가 등장하면 파블로프의 개처럼 즉각 반응해서 시험지 여백에 화살표로 시각화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출제위원들은 선택지를 만들 때 아까 포인트 14처럼 화살표의 방향을 반대로 뒤집거나 원인과 결과를 교묘하게 섞어서 매력적인 오답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지문에 A가 B를 창출한다 라고 쓰여 있다면 이거를 머리로만 이해하고 넘어가지 말고 창출이라는 단어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서 A가 B를 창출하니까 A 이후에 B가 나오는구나 라고 즉시 화살표를 그어 두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제가 리트 정개념 언어이해 분석을 하면서 순서, 단계, 과정을 알려주는 강력한 지표어들을 모아왔습니다. 이거는 언어이해뿐만 아니라 추리 논증에서도 반드시 활용을 해주세요.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A는 B의 산물이다. A에서 B가 창출된다. 또 산출된다. 최우선이다. 순서 나온 거죠. 최우선이다. 또 우선적, 우선순위에 있다. A 이후에 B가 탄생하다. A 이후에 B가 출현하다. A 이후에 B가 나타나다. A 이후에 B가 발생하다. 또 선차성, 선차성이란 단어, 그리고 우선시 된다. 무엇을 전제로 하다, 역행하다, 퇴행하다, 순차적으로, 순서대로, 양산하다. A는 B를 양산하다. A는 B를 추동하다. A는 B에서 비롯되다. A는 B의 근원이다. 지금 적고 있는 거 전부 다 순서, 단계, 과정이 당연히 느껴지시죠? A는 B를 초래하다. A는 B에서 파생되다. A는 B로부터 유래하다. A는 뭐뭐로 인해 발하다. 비로소 뭐뭐가 도출되다. 무엇을 규정하는 근거가 되다. 사후적으로 A는 B 이후에 사후적으로 등장했다. 이런 것처럼 또 사전적으로 뭐뭐 하기 위해서는 뭐뭐가 필요했다. 무엇으로 뭐뭐 하게 된 것이다. A 함으로써 얻은 B. A를 가능하게 한 것은 B이다. 선행하다, 후행하다. A로부터 B를 도출하다. 무엇에 앞서다. 무엇의 출현으로 무엇가 도래하다. 무엇 하게 하는 무엇 함으로써 무엇에 일조하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뭐뭐 하다. 네, 등등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단어가 나오면 자동반사적으로 마킹하는 거 여기서 그치면 절대 안 되시죠. 이거를 중요하게 보는 이유가 뭐예요? 이런 단어, 이런 표현이 들어간 프로세스 과정에서 출제위원들이 선택지를 만들 때 이 방향을 반대로 뒤집고 A에서 B로 나가는 걸 B에서 A로 나간다라고 선택지를 꼬아서 만들기 때문에, 즉 출제자가 여기서 꼴 것 같다라는 것을 저희가 미리 알고 체크를 하자는 의미입니다. 이 지표어를 기억하는 데 그치지 마시고요. 여기서 선택지가 나올 것 같다라는 힌트를 얻으시라고 알려드린 겁니다. 너무 전형적으로 출제위원들이 오답 선지를 만드는 포인트가 순서, 단계,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포인트 16. 조건절 한정 마킹. 우선순위 조건 범위에 대한 즉각적 도식화. 어떤 게 우선순위야? 라는 건데요. 제가 리트 시험 준비를 할 때 실제로 제가 살짝 헷갈려서 계속 머뭇거렸던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언어이해뿐만이 아니라 추리 논증에서도 활용이 되니까 꼭 기억을 해주세요. 1 하지 않는 한 2. 잘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헷갈리지 않으시면 너무 훌륭하고요. 1이 없는 한 2. 1 하지 않는 경우 2. 저는 1 하지 않는 한 2. 이게 약간 헷갈렸거든요. 그냥 긴장을 풀고 보면 이게 뭐가 헷갈려?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실전에서 긴장하면 순간적으로 뇌가 반대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게 학생들이 은근히 헷갈려서 순간적으로 잘못 고르는 대표적인 논리 텍스트 구도인데요. 지문에 이런 세 가지 표현이 나오면 꼬이지 않게 지문에 바로 그냥 즉시 도식화를 해주세요. 이 세 가지 논리 구조가 하는 말이 뭐다? 1이 없으면 무조건 2가 도래한다라는 얘기죠. 즉 이런 표현이 나오면 1이 없으면 무조건 2라는 뜻이구나 라고 뇌에 다이렉트로 입력을 하고 그냥 1에서 2, 1에서 2, 1에서 2로 간다는 얘기구나 라고 바로 그냥 즉시 도식화를 해버리세요. 포인트 17. 출제자의 강조 표현. 출제자가 던지는 강력한 시그널. 글을 쓴 필자나 출제위원이 나 이 부분 출제할 거야 라고 대놓고 외치는 문장들이 있는데요. 지금 알려드릴 강조 지표어들이 등장하면 그 문장의 텍스트의 밀도를 최고조로 높여서 날카롭게 읽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직 비판 능력 없는 추상적 자아만 보존된다 라는 문장을 보았을 때 그냥 자아가 보존되는구나 라고 뭉개서 대충 읽지 마시고요. 여기서 출제자의 강조 표현이 들어갔잖아요. 오직 뭐뭐만, 오직 비판 능력이 없는 추상적 자아만 이라는 오직 뭐뭐만이라는 배타적 조건에 강하게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이런 단어들은 선택지에서 예외 상황을 만들거나 범위를 한정짓는 핵심 키워드로 100% 직결되기 때문인데요. 자, 그렇다면 선생님, 그럼 출제자의 강조 표현, 출제자가 던지는 강력한 시그널에 어떤 것들이 있는데요. 제가 정리한 표현들을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알려드릴 표현들이 나오면 그 문장의 텍스트의 밀도를 최고조로 높여서 날카롭게 강하게 읽자. 특히 무엇보다도 주목해야 할 점은, 출제자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라는 표현을 대놓고 지문에 쓴다면 실제로 우리도 같이 주목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무엇의 경우에는, 무엇의 때에는, 또 단어 강조에 따옴표가 들어갈 때, 이런 거 들어갈 때 이것도 출제자의 강조 표현이에요. 또 뭐뭐만, 아까 말했듯이 오직 뭐뭐만, 또 전부, 모두, 반드시, 결코,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서 중요하죠. 물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다만 너무 좋아요. 이거 다 추리 논증에도 똑같이 적용하셔야 돼요. 비로소, 중요한, 주요한, 뭐뭐 중에서도 특히, 전혀, 중요하죠. 완전히, 매우, 아주,
그리고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오직, 오로지, 유일무이한, 단지, 중대한,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이로써 궁극적으로, 본질적으로, 절대적으로 등등이 있는데요. 이런 표현들은 뭐다? 출제자가 던지는 강력한 시그널이다. 나 이 부분 꼬아서 출제할 거야 라고 대놓고 외치는 문장이다. 따라서 이 표 안에 들어있는 강조 지표어들이 등장하면 뭐다? 그 문장 빡세게 날카롭게 읽자. 선택지에서 나올 수 있다. 포인트 18. 서술어와 단어의 질감, 뉘앙스 파악하기. 단어는 저마다 고유한 온도와 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섬세하게 느끼면 필자의 숨겨진 태도, 긍정적인 태도든 부정적인 태도 등 필자의 숨겨진 그 마인드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시 몇 개를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무엇의 형상을 취하다, 뭐뭐로 간주되다. 이건 어때요, 여러분들? 자연은 자산으로 간주된다. 이런 표현을 볼게요. 자연은 자산으로 간주된다. 이 표현을 보면 자산으로 간주된다는 것이 절대 불변의 진리나 사실이 아닐 수도 있고 실제가 아닐 수도 있지만 인간들이 편의상 그렇게 규정을 해버렸어. 간주를 해버렸어. 라는 약간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뉘앙스가 느껴지시나요? 자연은 자산이다. 이렇게 단정적인 표현을 쓰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자연은 자산으로 간주됐었어. 라고 하면 이거 그냥 인간들이 그렇게 규정한 거야. 라는 약간의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는 거죠. 또 두 번째 이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무엇에서 뭐뭐로 전락하다. 이 표현은 처음부터 서로 다른 두 개의 관점이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선이 있다면 하나의 관점에서 위상이나 지위가 아래로 뚝 떨어진 것을 의미하는 부정적 뉘앙스죠. 예를 들어서 자연이 목적에서 수단으로 전락했다. 이거를 단순히 그냥 자연이 목적이었는데 수단으로 바뀌었구나. 목적도 여기 있고 수단도 여기 있는데 그냥 똑같이 용도가 달라졌구나. 목적이 여기 있고 수단이 여기 있는데 동일한 위치에서 그냥 자연이 의미하는 바가 바뀌었구나.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락한다는 표현은 하나의 관점에서 위상이나 지위가 뚝 떨어진 것을 의미하는 부정적 뉘앙스입니다. 즉 서술어와 단어의 질감, 뉘앙스를 파악하도록 섬세하고 날카롭게 읽어야 한다는 점. 세 번째인데요. 무엇에서 해방되다. 무엇 도피의 길. 여러분들 무엇에서 해방되다, 무엇을 도피하다. 이 무엇에 들어갈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시험에서 해방되다, 취준에서 해방되다, 이별의 고통에서 해방되다. 보통 이렇게 쓰죠. 이러시는 분들 계신가요? 여자분들 엽떡 좋아하시는데 엽떡에서 해방되다, 여행에서 해방되다, 술로부터 도피하다. 술은 좋은 거니까. 이런 거 좀 이상하잖아요. 즉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뭐뭐에서 해방되다, 도피의 길. 이런 표현을 통해서 뉘앙스를 파악하면 어떻다? 뭐뭐에서 해방되고 도피된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기존에 속해 있던 상태나 체제가 억압적이고 부정적이었구나 라는 걸 느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즉 서술어와 단어의 질감, 뉘앙스를 꼭 파악하자. 포인트 19. 개념어의 내포. 이론명과 고유 명칭 자체를 곱씹어서 의미론적으로 접근하기. 지문에서 낯선 이론명이나 명칭이 대시되면 당연히 뒤에서 그 이론명과 명칭에 대한 정의 문장을 풀어주겠죠. 하지만 낯선 이론명과 명칭에 대해서 그 뒤에서 나오는 정의 문장 그리고 출제자의 해석에만 의지하지 마시고요. 그 단어 자체를 먼저 가볍게 곱씹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선호공리주의, 자율성론, 내적, 외적 명예, 또 지구법학 이런 식으로 나는 학교에서 선호공리주의에 대해서 배운 적 없어. 지구법학도 모르겠어. 뒤에서 출제자가 설명을 해주겠지. 일단 그냥 무시하고 가자. 설명이 나올 때까지 넘어가자 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단어 그 자체를 가볍게 곱씹어보면 이 용어 내에 출제자가 하고 싶은 말의 핵심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뒤에 정의 문장이 나오기 전에 개념어의 단어 뜻을 미리 우리가 곱씹으면서 음미를 해두면 뒤에 나오는 서술어를 이해하는 뼈대가 굉장히 단단해집니다. 선호공리주의, 자율성 이론인가, 내적, 외적, 지구법학 이런 식으로요. 정리하면 뭐다? 낯선 이론명이나 고유 명칭이 나오면 그 단어 자체를 곱씹어서 의미론적으로 미리 접근하자. 포인트 20. 괄호의 비밀. 텍스트 내에 영문, 한문, 병기 키워드. 지문 내에 특정 단어 뒤에 괄호로 한문이나 영어가 병기되어 있다면 이는 출제자가 번역 과정에서 개념의 엄밀성 확보를 위해서 넣은 핵심 키워드라는 강력 신호입니다. 예를 들어서 텍스트를 읽다가 단어 뒤에 괄호로 파수련이 뭐지라고 했는데 뒤에 영어로 watchdog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 지문에 정당군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뒤에 한문이 이렇게 있는 거죠. 무리 군자. 이런 식으로 한문이나 연계가 병기됐다면 여러분들 멈칫하셔야 됩니다. 출제자가 지면을 할애해서 굳이 괄호를 넣은 것은 이 단어는 뉘앙스가 헷갈리면 안 되는 아주 엄밀하고 핵심적인 키워드니까 내가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 내 의도 좀 알아봐줘 라고 외치는 강력한 신호인 겁니다. 따라서 해당 개념은 선택지에서 정답을 가르는 기준이 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찐하게 눌러 읽어야 된다. 포인트 21. 비중의 전이 스펙트럼 이동 조심. 선택지에서 가장 많이 걸려 넘어지는 이분법적인 함정인데요. 지문에서 A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B보다 A에 초점을 맞추다, A에서 B로 관심이 옮겨가다 이런 표현들이 나왔다면 이는 무게중심이 B에서 A로, 이거는 A에서 B로 더 기울어졌다는 스펙트럼의 이동을 의미합니다. 이를 두고 선택지에서 어떻게 나오느냐? 여기선 이렇게 꼴 수 있죠. B를 완전히 부정했다.
또 A에서 B로 관심이 옮겨가다라는 지문이 나왔는데 선택지는 어떻게 나온다? A에서 B로 전면 대체했다.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인 배제를 극단화해서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좀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실제 리트 기출입니다. 토론보다 투표로 중심이 이동했다. 근데 선택지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토론의 과정을 투표로 대체했다. 이거 굉장히 학생들이 헷갈려 하는데요. 특히 시험의 긴장감 속에서 시간이 막히면 없어. 이거 30초 만에 풀어야 돼. 이러면 진짜 너무 미쳐버릴 것 같고 헷갈리거든요. 이렇게 쉬운 함정에도 넘어갈 수가 있어요. 토론보다 투표로 중심이 이동한 거지. 토론을 투표로 완전히 100% 대체했다라는 건 틀린 거죠. 기존의 것을 완전히 소멸시킨 게 아니라 비중의 이동일 뿐이다. 따라서 지문에서 비중의 전이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이 문장을 예민하고 날카롭게 체크해라. 네, 2강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3강에서는 여러분들의 점수를 실제로 10점 이상 올려줄 선택지 판단 공식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문을 열심히 다 읽었는데 근데 선택지에서 꼭 고민하다가 틀린단 말이야.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지금 시험이 30초 남았는데 1번 아니면 2번이야. 그럼 정답을 뭘 골라야 되지? 미치겠네. 두 개 다 맞는 것 같은데? 라고 할 때 뭘 골라야 될지 3강에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